반갑습니다, 여러분. 국어교사 이다연입니다. 오늘은 6강이고요. 대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비라고 하면은요, 과거랑 현재를 대비하기도 하고 자연과 인간을 대비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게 대비인데요. 우선 정확한 의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비는 사전적 의미예요. 두 가지의 차이를 밝히기 위해서 서로 맞대어 비교하는 거, 그런 걸 대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차이입니다. 뭔가가 하나가 튀어야 됩니다. 그게 대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여러 가지 유형의 대비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거랑 현재를 대비하면요, 뭔가 변화된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참고로 선생님은 한 7년 전에 비해서 한 10kg 정도 쪘거든요. 그러면 과거와 현재가 대비되는 겁니다. 또 자연과 인간의 대비. 자연은요, 여러분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오래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100살 정도 산다고 해도 그게 상당히 유한하잖아요.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연은 변함이 없는데 이런 자연과 인간의 대비, 이미지의 대비,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좀 볼게요, 여러분. 대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볼게요. 이미지의 대비는요, 여러분, 이미지 편에서 하도록 하고 오늘은 과거와 현재의 대비,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대비 볼 건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비의 가장 큰 효과는 강조하는 거예요. 차이가 있으면 강조가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선명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대비입니다. 강조에다가 선생님이 동그라미 한번 쳐보고 차이, 강조, 여러분 기억할 수 있죠? 차이, 강조. 여기 좀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요. 선생님이 또 친절하게 여기 이제 현대 해석도 달아놨는데 어부단가예요. 여러분 선생님 맨날 잔소리하는 건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읽어보면 됩니다. 자, 굽어보면 천심녹수. 굽어보면 천심녹수입니다. 여러분이 천심은 모를 수 있어요. 녹수도 모를 수 있는데 적어도 물 숫자를 알겠죠. 그러면 그냥 물이구나. 돌아보니 만첩청산. 만첩청산은 막 첩첩이 쌓인 산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청산, 만첩 어려운데 산은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물하고 산이에요. 십장 홍진이, 여러분 외웁시다. 홍진. 홍진은 외우셔야 돼요. 가사 작품에서 홍진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홍진, 빨간 먼지란 뜻이에요. 그래서 홍진에 묻힌 분내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홍진은 속새 붉은 먼지입니다. 홍진은 속새다. 속새는 인간들의 삶입니다. 얼마나 가렸는고. 강호에 월백하거든. 강호도 좀 외우셔야 돼요. 이 강호는 강과 호수란 뜻인데 사실은 자연을 나타내는, 대유적으로 대유는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나타내는 건데 자연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강호에 월백하거든. 더욱 무심하다. 이 무심은 여러분, 우리가 무심하다 그러면 넌 무심해. 너는 나랑 사귀는데 왜 이렇게 무심하니?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가사 작품에서 무심이 나오면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은요, 욕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삶은요, 인간들은 욕심이 많죠. 자기 욕심을 채우면 좋은데요, 남을 막 또 짓밟더라도 남한테 막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자신의 욕심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연과 인간의 세상은요, 대비되고 있죠. 그래서 선지 바로 보시면 월백은, 이 월백은 뭐예요? 강호가 월백한 거죠. 강호에 월백하거든. 강호에 밝은 달이 비치니. 홍진은요, 여기서 속새의 붉은 먼지라고 했어요. 이거는 속새죠. 그래서 강호는 다시 한번 설명하면 자연입니다. 자, 강호의 청정하고 순수한 이미지. 자, 요약하면 무심. 자, 외웁시다. 무심. 이거 무관심 아니에요. 욕심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색깔로도 그래요. 홍진은 붉은 먼지잖아요. 근데 달은요, 하얗죠. 지금 이거는 색채의 대비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색채의 대비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의미상의 대비도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각한다 라는 거는 우리 배웠죠. 강조한다. 선생님이 좀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이 뭐다? 대비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 번 더 대비 볼게요. 자, 임제의 시조인데요. 이제 보시면 청초 우거진 고래, 자느냐 누웠느냐. 여러분 이건 그냥 다른 얘기인데 선생님은 엄매하고 화작을 나누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문법을 알아야지만 문학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뭐 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문법으로 얘기하자면 2인칭 주어 같은 경우에는요. 물어볼 때 니은다를 사용합니다. 이것서 니은다는 이건 평서형이 아니라 의문형으로 해석합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청초 역시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풀초자를 알 거예요. 그래서 푸른 풀이 우거진 골짜기에 자느냐 누웠느냐 묻네요. 누구한테? 홍안은 어디 두고? 홍안 빨간 얼굴이에요. 백골만 묻혔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있잖아요. 얼굴에 혈색이 돌고 얼굴이 빨갛고 이거 예쁘잖아요. 아주 혈기왕성하죠. 살아있을 때는 얼굴이 하얗고 빨갛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다 어디 갔어요. 그 얘기인 즉슨 죽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뭐만 남았어요? 백골만 남았습니다. 잔잡아 권할 리 없으니. 그러니까 이 지금 상황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이제 무덤가에 간 거예요. 무덤가에 갔더니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랑 이 무덤 속에 누워있는 사람이랑 살아있을 때는요. 같이 잔잡아 권하고 같이 술도 막 마시고 그랬던 사이 같아요. 친했던 사이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살아있을 때 정말 혈기왕성하고 예뻤는데 지금 너의 그런 아름다운 얼굴은 다 사라지고 너는 이제 그냥 뼈가 되었구나. 참 인생이 허망하다. 그래서 나와 같이 술을 마셔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것을 내가 뭐 한다? 슬퍼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서 나와 있죠? 슬픈 겁니다. 그래서 선지를 보시면 홍안을 어디 두고 백골만 묻혔느냐라는 시어의 대비를 통해서 선생님 대비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홍안 빨간 얼굴. 이거는 삶이죠. 백골 뼈만 남았죠. 죽음이죠. 그래서 이 시어의 대비를 통해서 화자의 무엇을 이 단어 한번 알아둡시다.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다. 무상감이라는 건 여러분 인생 무상이란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무상감은 인생이 허무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정말 이거는 잠깐만 옆으로 가면은 정말 뭐 똑똑했던 사람 죽습니다, 여러분. 정말 운동 잘했던 사람 죽습니다. 심지어 뭐 여러분 뭐 알렉산드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여러분. 알렉산더처럼 온 세계를 호령하던 장군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미인 클레오파트라 죽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허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인생은 허무합니다. 인생 무상입니다. 근데 선생님은 또 교육적으로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나는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솔직히 선생님은. 근데 결국 인생은 죽음으로 가더라도 지금 이 순간순간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거 그건 남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죽을 때 후회를 안 하고 죽고 싶어요. 죽을 때 아 내가 그걸 해볼 걸 이러면 너무 후회할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홍안하고 백골하고 또 색채 대비도 있습니다. 홍안은 빨간 얼굴이고요. 백골은 하얀 뼈니까 색채 대비도 있고요. 의미도 대비되고 색채 대비도 있습니다. 자, 그럼 대비했고요. 이제 그 다음은 시상 전환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조의 변화라는 겁니다. 시상 전환이 뭐예요, 선생님? 시상 전환은 시의 전개 과정에서 시의 내용이나 정서 혹은 화자의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아 바뀌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바뀐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를 여러분이 좀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우선 보시면 정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시상 전환이에요. 자, 예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헤어졌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헤어지면 당연히 슬프죠. 슬퍼했는데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계속 슬퍼만 하고 있고 맨날 뭐 밤마다 카톡 보내가지고 언제 뭐 다시 돌아올 거야. 선생님은 진짜 얘기를 해주는 건데요. 이건 오늘 좀 여기저기 빠지는데 이렇게 선생님이 아는 친구가요. 한 4년 동안 사귀었던 남자친구랑 헤어진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이제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대요. 그래갖고 뭐 헤어진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언니 뭐 이제 동생이었는데 정확하게는 친한 동생이었는데 언니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랑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이거를 막 묻고 또 묻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맨날 우리 집에 와가지고.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진짜 너가 그 남자를 잡고 싶으면 뭐 해라? 그냥 가만히 있어라. 너 하고 싶은 거 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회사에서도 일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돌아올 수도 있는 거지. 계속 슬퍼만 하고 있어요. 그럼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어쨌든 연인과 이별하여서 처음에는 막 슬퍼요. 근데 이렇게 슬퍼한다고 해서 내가 다시 그 사람이랑 만날 수 있나? 차라리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열심히 기다려보겠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행복하게 살아보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시상전환이에요. 이거는 선생님이 만든 게 아니라 한용운의 시를 보면 그러나 나는 이 슬픔의 힘을 새 희망의 정수 바기에 들어 부었습니다. 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용운의 시에서 선생님이 이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시상전환이 시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여러분이 당연히 아셔야 됩니다. 예시를 한번 볼게요. 우선은 선지를 보시면요. 대상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는 부분으로 인식 전환 볼게요. 그중 눈부셔는 화자가 깨달음을 얻는 과정에서 수천의 빛깔을 발견하는 순간을 강조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 복숭아 나무가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는 뭐 하고 싶지 않았어요?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어요. 우선 첫 번째,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네요. 흰 꽃과 분홍 꽃을 나란히 피우고 있는데 저 나무는 너무 그늘이 있는 것 같아. 저 그늘은 사람이 앉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난 어떻게 했어요? 멀리 지나쳤죠. 똑같은 말이에요.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말이나 멀리 지나친 거나 똑같은 거죠. 1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런데 내가 가까이 가보니까요. 아니 멀리 가보니까요. 흰 꽃과 분홍 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흰 색깔, 분홍 색깔이 아니에요.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눈부셔 알았습니다. 이건 2번입니다. 그러니까 시가 해석이 안 되더라도 여러분이 적어도 이거는 남아야 돼. 나는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어. 왜냐면 흰 꽃하고 분홍 꽃이 같이 있었거든. 그리고 그늘이 있었거든. 아무튼 나는 멀리 갔어. 그런데 눈부신다는 건 다른 거예요. 아, 눈부셔. 이거는 예쁜 걸 보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태도가 변한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하다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다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 멀리서 지나칠 거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오, 눈부시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뀐 거죠. 그래서 A, B는 사실 똑같습니다. 태도가. A, B는 태도가 똑같은데요. 어디에서? C에서 태도가 변하는 겁니다. 인식이 전환되고요. 눈부셔는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그렇죠? 수천의 빛깔, 흰색하고 분홍색하고 두 개만 있는 게 아니야. 그 가운데 수천의 빛깔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 인식 전환, 시상 전환 이런 것들이 어렵다고만 생각하는데 근데 여러분 적어도 근데 이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인식이 전환된다. 아니면 생각이 전환된다. 시상이 전환된다. 이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도 정서나 태도는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정서와 태도를 파악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봤고요. 한 번만 더 볼게요. 자, 요거는 여기 선지가 나왔던 건데 바람과 파람이 시상을 전환시킬까? 우리 한번 봅시다. 이것도 볼라 하고 송순의 면왕정가는 사실 정말 유명한 작품입니다. 선생님이 여러분이 지금은 만약에 고1 올라가는 친구들이라면 아, 요런 작품은 중요하구나 하고 한번 보는 거를 권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수능장에 가면요. 그 문학 작품을 여러분이 다 풀기에는 시간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필수 작품 같은 경우는 미리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건 뭐 나중 일이니까. 자, 그래서 이것도 볼라 하고 저것도 들으려고 하고 바람도 쐬려고 그러고 달도 맞으려고 하고 뭐뭐하고 읊었다가 뭐 시를 읊었겠죠, 여러분. 뭘 읊었겠어요? 시를 읊었겠죠. 파람하락. 파람은 휘파람 분 겁니다. 노해로 놀거니. 노해는 몰라도 됩니다. 아무튼 놀았어요. 그러니까 천지도 넓고 이 세상은 참 넓구나. 근데 이걸 뭐 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놀다가.
볼라 그러고 들으려 그러고 바람 쐬고 달맞이하고 실을 읊었다가 휘파람을 불었다가 아무튼 이건 다 뭐예요 여러분? 논 겁니다. 놀았어. 놀았더니 뭘 깨달았어요? 아, 세상은 참 넓구나. 여러분이 1월은 여러분 세월이란 뜻입니다. 세월도 한가하구나. 놀았더니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은 참 넓구나. 또 세월은 한가구나. 노니까 여러분 한가하죠. 바쁘면 한가할 리가 없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람하고 파람은요. 세상을 전환시킬 수가 없습니다. 뭐하고 선생님이요. 요새 좀 약간 폭식이 터져가지고요. 아이스크림도 먹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닭갈비도 먹었고요. 아, 순서대로 얘기할게요. 닭갈비를 먹었고요.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먹었고요. 아이스크림 먹으니까 좀 늦게 해가지고 아메리카노 마셨고요. 아메리카노 마시니까 뭔가 쓴 것 같아갖고 다시 케이크를 먹었어요. 여러분 사실 뭐 다른 것 같지만 다 비슷하게 뭘 먹었단 말이에요. 뭐하고 이거 다른 것 같았지만 사실은 다 논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시선 전환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 강의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우선은 우리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상 전개하는 거를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행적 방식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순행적 방식은 뭐냐면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시상을 전개하는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과거에서 현재로 오는 거, 아니면 봄에서 여름으로 갔다가 가을로 갔다가 겨울로 갔다가 다시 봄이 되는 거, 이런 게 순행적 방식이죠. 근데 여러분 주의해야 될 거는 계절이 하나만 나타나는 건 이거는 시간이 흐른 게 아니에요. 봄에서 봄으로 간 건 시간이 흐르는 게 아닙니다. 또 예를 하나 들어보면 새벽에서 아침이 됐다가 낮이 됐다가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시상을 전개하는 걸 우리가 순행적 방식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뭐라고 설명했냐면 자연적 시간의 흐름에 따라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역순행적 방식은 당연히 여러분 자연적 시간의 흐름이랑 안 맞겠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과거 회상이라고 했습니다. 쉬워요. 현재 시점에서 과거를 돌이켜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거가 먼저잖아요. 현재가 먼저일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역순행적 방식이죠. 소설에서 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시는 그래도 가끔 역순행적 방식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여승이라는 작품 공부했었어요 여러분. 그 다음 두 번째는 시상전개 방식에서 이동에 따른 시상전개 방식입니다. 자, 공간의 이동하고 시선의 이동이 있는데 선생님이 이거를 어떻게 구분했냐면 쉬워요. 화자가 이동했니? 무슨 말이냐면 공간의 이동은 실제로 화자가 걸어 다녀야 됩니다 여러분. 꼭 걸을 필요는 없고 뛰어다녀도 되고요. 자동차를 타도 됩니다. 어쨌든 화자가 있는 공간이 변해야 됩니다. 이동을 해야 돼요. 이게 공간의 이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선의 이동은 화자는 가만히 있어요. 정지해 있는 화자는 가만히 있고 눈만 굴려요 여러분. 눈만. 멀리 봤다가 가까이 봤다가. 원경이 멀리 있는 경치죠. 근경은 가까이 있는 경치고요. 또 가까이 있는 거 봤다가 멀리 있는 거 봤다가 또 위에 있는 거 봤다가 아래 있는 거 봤다가 뭐 이런 게 왼쪽 봤다가 오른쪽 봤다가 이런 게 시선의 이동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차이점을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을 거고요. 자, 선경, 후정, 선경. 경치가 먼저예요 여러분. 경치가 먼저고요. 후정. 정서가 뒤에 나옵니다. 정서는 감정이죠 여러분. 그래서 경치가 먼저 나오고 정서가 나중에 나오는 게 선경, 후정입니다 여러분. 대비는 오늘 공부했습니다. 두 가지의 뭐를 밝히기 위해서? 차이를 밝히기 위해서. 서로 맞대어 비교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비를 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 부각된다. 또 강조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랑 현재를 대비할 수도 있고 자연과 인간을 대비할 수도 있고요. 이미지를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시상전환, 어조의 변화했습니다. 시의 전개 과정에서 시의 내용이나 정서, 화자의 태도가 변하는 거, 이런 걸 시상전환, 어조의 변화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공부를 쭉 했어요. 이제는 좀 너무 짧게 작품들을 공부를 했으니까 우리 한번 이제 길게 작품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가 두 개가 있어요. 7번 문제는 가나의 표현상 공통점을 찾는 문제고요. 자, 8번 문제는요. 이 보기를 참고해서 가나를 감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선생님 보기예요. 보기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보기는 감사해요 하고 이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왜? 보기를 통해서 우리가 작품 이해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거든요. 여기서도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과 김종길의 고고는 대상이 지닌 특정 속성을 통해서 화자가 경험한 아름다움을 드러낸대요. 우선 아름다움 표시. 모란이 피기까지는 에서는 봄이라는 계절에 소멸을 앞둔 대상을 통해서 소멸? 뭐가 소멸되지?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생각인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고고에서는 겨울날 대상의 고고함이, 여러분 고고하다는 단어 알죠? 사람 좀 고고한 거. 선생님은 사실 고고한 편은 아니에요. 선생님은 좀 친근하고 좀 거리낌 없고 이런 편이고, 좀 고고한 거, 고상하고 좀 높아 보이고, 이런 어떤 대상의 고고함이 드러나는 순간을 통해 대상의 아름다움이 경험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거 이제 머릿속에 두고 작품 들어갈게요. 우선 모란이 피기까지는 부터 볼게요. 우리 기억납니까 여러분? 자, 화자, 또 정서, 자, 또 상황 혹은 태도, 자, 요런 거를 파악하면서 시를 읽으라고 했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읽었으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모란하고 봄이 별개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모란이 피어야지만 나의 봄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딱 잡아놓고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테요. 자, 우선 서름 단어 나오면 여러분 정서구나 라고 해놓고요. 그럼 화자는요 언제 슬프냐면요, 화자는 나입니다. 나가 여기서 시표면에 드러나 있고요. 여기서 모란 이콜 봄이에요. 나한테는. 무슨 말이냐면 모란이 피면 봄이 온 거고요. 모란이 떨어지면 봄이 끝난 거예요. 그럼 난 슬프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버리고 천지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요 약 뭐예요? 모란이 없어졌대요. 모란이 사라졌대요. 그러면 연결되죠. 모란이 사라졌으면 봄도 사라졌어요.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면요 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365일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왜 360날이에요? 이렇게 질문하지 맙시다. 그냥 365일 1년 내내 의미가 없어요. 봄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섭섭해서 웁니다. 섭섭해요. 울어요. 정서.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뭘 기다릴까요? 봄을요. 봄을 기다립니다. 그럼 이거 되게 어려운 시 같았는데 정말 쉽게 풀었죠. 나한테 모란은 봄이니까요. 모란 떨어지면요. 그냥 내 봄도 끝인 거죠. 그럼 난 너무 슬퍼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지금 상황은 모란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죠. 무엇을? 봄을. 무엇을? 모란이 피는 것을. 요약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요약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요약해야 되면? 화자는 모란과 봄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모란이 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화자는 슬픕니다. 하지만 화자는 모란이 피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깔끔하게 요약이 됩니까 여러분? 이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특히 지금 중3에서 고1 넘어가는 친구들. 현대시 어렵다 하는데 사실 여러분 시도 말이고요. 노래도 말이고요. 다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좀 그러니까 뭘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하고 싶은 말을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렵지 않은데 선생님은 정말로. 자, 김종길의 고고입니다.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좀 한번 봅시다. 북한산이 다시 그 높이를 회복하려면 다음 겨울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무슨 말일까요? 이해가 안 되네요. 밤사이 눈이 내린 그것도 백운대나 인수봉 같은 높은 봉우리만이 옅은 화장을 하듯이 가볍게 눈을 쓰고 웬 산은 그러니까 온 산이란 얘기예요. 차가운 수묵으로 젖어있는 그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는데 사실은 여러분 문법하고 문학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기다려야만 한다 했죠. 여기서도 기다려야만 한다 했죠. 그럼 사실 이 내용하고요, 여러분, 이 내용하고요 똑같은 거예요. 북한산이 그 높이를 회복해야 돼요. 어떤 높이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높이는 밤사이에 눈이 내렸어요. 그려보세요, 여러분. 산이 있으면 산이 이렇게 있으면 밤사이 눈이 내렸는데 높은 봉우리가 옅은 화장을 하듯이 가볍게 눈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눈이 막 가리면 안 돼요. 한 요만큼만. 아주 가볍게 눈을 써야 돼요. 그리고 온 산은요. 차가운 수묵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온 산은 뭐 파랗든지 검었든지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만 눈이어야 돼요. 그게 그 높이예요. 실록은 여러분 여름에 나무 파랗고 막 이런 게 실록이에요. 실록이나 단풍, 또 골짜기를 피어오르는 안개로는 눈이라도 온 산을 뒤덮는 적설로는 드러나지 않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뭐예요, 여러분? 실록도 안 돼요. 단풍도 안 돼요. 안개도 안 돼요. 눈이 왔어도요. 눈이 온 산을 뒤덮으면 안 돼요. 이것도 안 돼요. 삐. 심지어 장밋빛 햇살이 와닿기만 해도 변질을 내는 그 고고한 높이. 아, 그 높이는 고고한 높이예요. 그러면 백운대와 인수복만이 가볍게 눈을 쓰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어려운 말 같았는데요. 요약해 볼게요. 다시. 자, 화자, 또 정서, 또 상황. 자, 선생님이 이 시를 한번 요약을 해봅시다. 화자는 북한산이 고고한 높이를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 고고한 높이는요. 눈이 아주 가볍게 와야 돼요. 실록도 안 되고요. 단풍도 안 되고요. 안돼도 안 되고요. 또 눈이 내리는데 눈이 온 산을 뒤덮어도 안 돼요. 화자가 원하는 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산에 아주 가볍게 위에만 살짝 그렇게 눈을 쓰고 있는 그게 고고한 높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어려운 것 같았는데 시가 너무 쉬워요. 그렇죠? 선생님이 이 시 해석하면서 뭐 김종길이라는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이런 시를 해석할 때는요. 이런 건 보통 이런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뭐 갖고 파악하면 돼요. 시의 논리적 구조를 갖고 파악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가나의 공통점입니다. 공간의 이동을 통해서 화자가 어디 이동을 했습니까, 여러분? 공간의 이동 1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 X. 자, 적절한 거 고르는 거예요, 우리.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서 수미상관은 뭐냐면요. 앞이랑 뒤랑 같다는 얘기예요. 수미상관. 관련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러면 앞이랑 뒤랑 완전 똑같아야 돼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좀 비슷하거나 유사하거나 이래도 괜찮습니다. 한번 보시면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돼 있고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조금 차이가 나지만 비슷하죠. 나도 보시면 북한산이 다시 그 높이를 회복하려면 다음 겨울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뒤에 보시면 백운대와 인수복만이 가볍게 눈을 쓰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좀 비슷하죠?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여러분 수미상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미상관을 사용을 하면요. 주제를 강조합니다. 사실 이거 선지 이 부분은 좀 판단하기는 애매한 그런 겁니다. 답은 2번이네요. 3번 어순의 도치를 통해서 어순은 이런 거예요. 나는 밥을 먹었다. 이거를 나는 먹었다 밥을 이게 이제 어순의 도치인데요. 선생님이 뭐 어순의 도치가 있나 없나를 찾기도 전에 상황의 긴박감을 표현하는 거는 좀 나에서는 해당이 안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아닙니다. 그 다음 4번 흑백의 대비를 통해서 회화적 이미지. 회화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회화는 컨버세이션이 아니에요. 여기서 회화는요. 약간 좀 그림 그리듯이 시각적 의미를 좀 강조하는 게 회화입니다. 그래서 흑백의 대비 우리 나를 보시면요. 아까도 이제 좀 그림 다시 그려볼게요. 산이 있는데 봉우리에 이게 좀 빨간색이어서 그렇지만 요 정도 한 요 정도 눈 쓰고 있고요. 그럼 이거는 이제 백이죠. 요 부분은 차가운 수묵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산 하면은 여러분이 이게 파란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파란색이 아주 짙은 파랑인 거예요. 막 초록색에 가까운 파랑이 아니라 남색에 가까운 파랑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좀 흑색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흑백의 대비를 통해서 시각적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는데 나에서는 이거는 맞는 말인데 가는요. 좀 흑백을 좀 대비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5번 가상의 상황을 통해서 자기 반성을 하면 내가 뭐 잘못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나 나나 뭐 내가 뭐 잘못했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자, 8번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기 문제가 있으면 오히려 감사해요 해야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보기를 잘 읽어보면요.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말이 길어서 그렇지 여러분. 1번 가에서는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주체를 직접 노출했다. 그러면 모란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여러분? 나죠. 근데 나가 시표면에 드러나 있었어요.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주체? 그럼 뭐의 아름다움이야? 모란의 아름다움이지. 그럼 모란의 아름다움을 누가 봐? 내가 보지. 근데 나라는 말 있었나? 그렇지. 시표면에 드러나 있었지. 그러니까 맞습니다. 어렵지 않죠? 2번 가에서는 한정된 시간 동안 존속하는 속성이 대상의 아름다움을 강화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모란은 아주 짧아요. 1년 내내 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한정된 시간 속에서 여기서 보기를 보시면 봄이라는 계절에 여름, 가을, 겨울 안 핍니다. 소멸을 앞둔 대상, 모란은 쉽게 집니다. 그래서 이런 한정된 시간 동안 존속하는 속성이 대상의 아름다움을 강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번 볼게요. 나에서는 대상의 높이가 고고한 아름다움을 결정하는 유일한 조건이로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여러분.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 문제를 틀렸다면 솔직히 1번, 2번, 4번, 5번 선지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3번에서 완전 아니에요.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높은 산에서 높은 산봉우리에서 막 눈이 막 이렇게 다 내렸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적설이라고 하는데 적설로는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조건이 있었잖아요. 실록도 안 되고요. 적설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산에서 요만큼만 눈을 쓰고 있는 그렇게 가볍게 눈을 쓰고 있는 상태 그게 같이 결합되어야지만 그래야지만 고고하다고요. 그래서 정답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4번, 5번 선지는 뭐 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4번 정도는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나에서는 고고한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순간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런 상황만 고고한 아름다움이에요. 뭐 눈이 다 내렸다든가 아니면 뭐 눈이 녹아갖고 완전 눈이 없다든가 이러면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8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 선생님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우리 뭐 시상 전환도 공부를 했고요. 대비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번 강의부터 우리 공부한 내용 다 정리해 봤고요. 문제까지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문제를 많이 줬어요. 교재에 1번부터 8번까지 문제 줬는데 오늘 7번하고 8번 문제만 풀어봤으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1번부터 6번까지 풀면서 내가 뭘 모르나 수업을 들었으면 항상 내가 뭘 모르나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모른다는 건요. 알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가 이거 틀렸네 이렇게 속상해하지 말고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 교재를 다시 보세요. 다시 보시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정말 문학 천재가 되는 겁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7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